자, 저희가 시간이 예정된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마이크를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께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이만희 장관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토론자, 종합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만희 장관님께서 별도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장관님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신 후 목포시장, 제주도부시장,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지내셨고요. 이후 이제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방 공무원 시절부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이만희 장관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장관 시절에도 대형 세단이 아닌 중형차를 타고 다니신 일화로 유명하십니다. 마이크를 이만희 전 환경부 장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교 교수님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매우 아쉬운 점은 이 장소의 구조상 저렇게 멋진 분이 사방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한쪽에서 뵙기가 어려웠다는 점,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시스템이나 피지컬한 측면에서 폭넓은 시야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토론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토론하신 분들 앞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두 서서 진행을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컨퍼런스 룸이기는 한데 너무 플랫하게 구조가 되어가지고 뒷부분에서 앞에 앉아 계시면은 이렇게 멋진 분들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서 계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발표는 서서 가능하면 저쪽 마이크에서 전체를 잘 보면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종합토론만 막바지에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토론도 저 이야기를 최소로 줄이고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말씀 하시겠다 그러면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일방통행인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시험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집을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요. 토론하신 5분 백그라운드가 여기 사진과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을 제가 소개하는 측면에서는 생략을 하고 바로 5분을 순서대로 모시는데 여기 계신 5분이 모두 어떻게 나한테 토론자로 짧은 시간을 주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만큼 전문성, 그리고 경력,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 그리고 국민이 이분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분들인데 아까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한 결과 플로어하고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5분 토론자가 나오셔서 말씀하는 시간을 5분씩만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저분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토론을 드시면 그 매개역할만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플라스틱이 주제인데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신이 내린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의식주 중에서요, 식만 빼놓고 의하고 주는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신물질이다. 이것 때문에 혹시 성형외과를 플라스틱 서전이라고 하는 건가? 예,
그 성형외과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이 측면에서 진짜 얼굴은 God given face, 얼굴은 신이 주셨지만 God given picture,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 21세기형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이걸 양자를 연결시키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유 한 명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여천시에서 시장을 2년 9일간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단지로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했던 곳입니다. 제가 석유에서 약 220여 개의 우리 산업과 연결된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 무한한 석유로부터 우리들이 경제 발전의 기폭제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요사이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다시 석유 얘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막판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토론자 중에서 가장 먼저 고문현 ESG 학회장, 연대 수실대학교의 부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ESG 레벨업을 위해 가지고 불철저 애쓰시고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온 세계를 상대로 뛰고 계시는 분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게 소개받은 수실대 고문현입니다. 앉아서 시간 관계상 앉아서 쪽 마이크 쪽 마이크. 우리 오늘 귀한 우리 프레스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 특히 발표자께서도 충분한 시간도 못 가지시는데 배움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토론은 뭐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토론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일일이 다 제가 하긴 그런데, 거기 첫 번째 발표하신 우리 박주영 교수님 발표에는 정과정 관련 이슈에서 제 토론과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토론에는 뭐 별로 성격이 없으니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해마다 이게 일회용이 더 친환경이었다, 처리 친환경이 더 친환경이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줬는데, 발표도 하셨지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방법론의 표준화와 올바른 기준 제시 또는 방법론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큰 틀에서 우리 오늘 세미나의 큰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박정희 교수님은 제가 더욱 존경하는 것이 발표 자료를 보내시고도 마지막 발표하기 전까지 업데이트해서 아주 지난한, 최선을 다하려면 지난한 몸부림, 그게 제가 추구하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자세인데요. 그래서 그 좋은 자료를 통해서 쓰레기 산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월드 오브 웨이스트의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주신 것은 촌철살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재용 사장님은 우리 강태진 학장님 수제자로서 아주 실물을 직접 갖다 놓고 강의를 해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최고의 명령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원 무역이, 저는 영원할 때 영원인 줄 알았더니 젊은 영혼이다. 그래서 젊은 영혼이 영원하기를, 이터널하기를 기대하고요. 아주 정말 멋진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특히 방글라데시의 그런 사림숲 이런 것을 상당히 ESG 좋은 사례니까 저희 학회 ESG 대상 신청이 11월 30일까지 전자신문하고 하는데 꼭 신청해서 국회에서 1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창기 이사장님도 재미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훨씬 토양한 논의를 통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보경 위원님은 제가 환경부의 전문위원할 때부터 익히 잘 알았는데 옛날에 계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더니 언제부터 저렇게 개그의 달인이 되시는지 참 다시 한번 다시 리스펙트 하게 됐고요. 저희 학회에 기조 강연으로 가까운 시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려운 주제를 사회자께서 얘기하시지만 재미있게 정말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하신 전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보전금 미사용 보전금 위원도 했어요. 연구도 하고 많이 해서 논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여튼 정보경 선생님이 모든 아이캔스를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저는 과학기술 관련해서 이 합의가 플라스틱 협약 관련해서 플라스틱의 어떤 유해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 사이에 이런 담론을 형성하는 심하면 전문가, 시민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베토벤이 돌아가신 사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베토벤이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는 베토벤을 질투하는 있어요. 살리에르라는 그런 음악가가 자기보다 나으니까 사람이 남들보다 나으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살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독살했다는 설부터해서 여러 가지 설설이 있습니다. 또는 돌팔이 의사가 죽겠다는 설부터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1990년에 베토벤 무덤도 지금 갔다 왔습니다. 베토벤 무덤에 가서 머리카락 항우를 해가지고 DNA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오염으로 수질 오염이 너무 많이 된 물고기를 도나우강에서 잡힌 물고기를 너무 많이 즐겨 드시가지고 그 물고기가 인체에 들어가면 아시듯이 물고기의 수분이라든가 나오면 안 나오잖아요. 야무체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야무체 수분은 나오고 그래야 그 수분하고 나중에 축적이 돼서 몸에서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임계치가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치가 넘어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게 1990년 시카고 연구소의 연구결과고 이게 제가 소개했던 디벨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잡지에 신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기술적인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CCU에서 이산화탄소 고집 저장 권력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2015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동해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동해 포항에서. 그래가지고 CCUS가 원인이다 라고 해서 CCUS 연구가 중단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상규명위원단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상규명해 보니까 지열발전에서 지열발전 연구하는 쪽에서 인듀스트 초래했다는데 애꿎은 CCUS가 지목이 되어 중단되는 이런 과학기술의 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로 인한 대중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득했는데 하여튼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그런 대중수용성도 같이 하고 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사이는 보나마나 AI 트랜스포메이션, AX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플라스틱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의 통인과 결합시켜서 봐야 될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지방행정도 해보고 지금도 매일 서울 시내 가는 곳마다 종량제 봉투에 뭘 버렸나 하고 전부 체크를 해보면요, 그 제대로 버린 시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특질, 남 볼 때는 양반, 남 안 볼 때는 무슨 짓이든 한다. 온갖 걸 다 집어넣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IT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버려질 물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정밀하게 체크해낼 수 있는 이 점검, 그리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이 센스 또는 판명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의 숙제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타이에 의한 매립이라든지 또는 비생산적 소각은 줄어들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은 숙제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지, 그것은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프론티어, 퍼스트 무버가 한국이 된다면 한국의 시장은 글로벌 마케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희망이 오늘 플라스틱 포럼에서도 우리는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를 끌고 계시는 여성 대표자 권은남 교수님을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지표받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권은남 네, 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입니다. AX 시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떤 프롬프트로 제가 그렸는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우셔요? 네, 어떻게 플라스틱 패러독스로 넣었습니다. 왼쪽에는 우리는 지금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이 내리신 선물 20세기의 최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잘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 플라스틱 패러독스와 친환경 대안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플라스틱은 굉장히 발명품이죠.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인데 환경적인 폐해를 초래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제 글로벌 과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다는 것도 이런 플라스틱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체제가 얼터너티브가 무엇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연구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LCA, 오늘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해보면 플라스틱을 무조건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면 35%가 대체제가 플라스틱보다 35에서 700배 정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에코백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에코백이 과연 에코일까요? 플라스틱 컵을 대체하기 위한 텀블러가 과연 에코일까요? 친환경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하는 형태를 보니까 아닌가 보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그것도 역설입니다. 텀블러. 에코, 친환경적으로 대체적으로 개발한 텀블러나 에코백을 보면, 에코백의 역사를 보면, 텀블러는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가 뭐 여러 가지 유리, 플라스틱, 세라믹,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있지만 저희 집에 텀블러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션입니다. 어느 어디에서 별에서 뭐 나오면 또 텀블러도 사러 갑니다. 그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그 플라스틱 컵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 100회, 그러니까는 그 LCA죠. 텀블러를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량은 플라스틱, 그러니까 스테인 텀블러를 보면 하루 3회를 가지고 다니고 1년을 써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텀블러를 할 때는 꼭 한 개만 가지고 다녀야 되고 매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적어도 1년을 써야 된다. 그러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백, 저 많습니다. 에코백도 유기농이라고 그러면 좀 좋았죠. 유기농 면소재 에코백은 비닐백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인데 2만 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 사용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수학교육과 교수니까 계산해 봤어요. 54년, 7, 8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굉장히 제가 엄청난 플라스틱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그러는데요. 리터러시는 글을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 그래서 오늘 리터러시가 굉장히 플라스틱 리터러시가 굉장히 많이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만 가질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이 논의가 전 국민이 플라스틱 리터러시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강태진 교수님께서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알게 된 거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놀랐는데요. 재사용,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 플라스틱을 연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진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리터러시 제고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네 분의 그 발표 슬라이드를 제가 미리 검토했기 때문에 네 분의 발제자님들에게 질문을 각각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주영 교수님이십니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서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특히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 소재 적용이나 재사용 가능 설계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박정희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사용과 재활용이 환경적으로 유리한 점은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재사용 및 재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연료 전환을 권장하는 데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세 번째는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화와 환경 정책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발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멘트 산업에서 폐기물의 순환 자원 대체 연료 사용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환경 오염 감소에 기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대체 연료가 실제로 환경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료 선택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과학적 기준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증금제에 관한 것입니다. 유럽의 보증금제 확대로 인해 재활용률 상승과 CO2 배출 감소 효과가 간출되고 있다고 슬라이드에 주장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보증금제를 확대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은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멋진 토론을 해주시고 마지막 숙제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아주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복되게 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아까 그 발표하신 분들에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답을 경청하실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제 모든 그 새로운 변화와 혁신 그리고
예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는 늘 국민의 의지가 교육 또는 생활 또는 홍보 등을 통해서 그것을 백업해주고 서포트를 해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론 매체에 몸담고 계신 분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인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의 김인수 논설위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 신문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기 많이 배웠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이 폐기물로 많이 버려지는 사례만 보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국내 공포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그래서 플라스틱 대체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플라스틱을 좀 다른 걸로 대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그런 걸 활동하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박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그 16개 제품 플라스틱 대체를 조사해 본 결과 13개에서 오히려 플라스틱이 더温室가스 배출이 더 작았다는 내용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내용을 많이 알아야 좀 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지만 역시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1950년에 비해서 약 300배 증가했고 앞으로 또 2060년까지는 지금보다도 이제 그 3배가 더 증가할 거라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히 플라스틱 폐기량 역시 당연히 급증하니까 이에 대한 문제, 이걸 줄이는 문제, 또 이에 대한 환경 부담을 줄이는 문제 역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체제와 같은 한계를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면 제가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 상식적이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더라도 한 번만 재활용하면 어차피 또다시 폐기해야 되니까 재활용에 또 재활용을 거듭하는 다시 말해서 재활용 횟수를 계속 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증금, 빈병, 수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옷 같은 거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긴 하는데 옷을 이제 물리적 재활용 과정에서 하면 반드시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품질이 재활용되면 재활용 횟수가 어차피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품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적 도파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기술적 한계, 지금 현재의 기술만 가지고 계속 플라스틱 어떤 재활용 한계를 보기보다는 미래 어떤 혁신,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어떤 새로운 도파구를 마련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이제 분자 수준으로 분해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 없이 또 재활용 가능하다고 들었고 또 재활용 횟수 역시 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화학적 재활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당장은 환경보다는 크다고 하더라도 계속 연구해서 좀 더 기술적 혁신 같은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류를 이제 연료하는 거 관련해서 좀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료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옷을 이제 연료로 어떤 소각이 어떤지 하면 그럼 이제 기존 어떤 다른 연료화 방식에 비해서 유해물질 배출은 좀 어떤지 또 재활용과 연료화 사이에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 있는지 어떤 요리를 재활용하고 또 어떤 요리를 재활용할 것인지 같은 거 그런 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연료화 시설 설치하고 운영할 때 다른 연료와 다른 연료원에 비해서 이게 경제성이 충분히 있을지 경제성이 좀 있어야 그게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정배공 이사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공감하고
그 보증금제 도입을 통한 수거체 혁신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중간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가 걸렸던 것도 결국 이제 소상공인 부담이 아무래도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거 인프라 구축이나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 확보 방안 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같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반한 스마트한 수거 시대 그걸 구축하는 것을 미래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촉박해 가는 끝날 무렵이라는 걸 아시고 말씀의 속도를 굉장히 높여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우리가 매일 포럼에 참석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남은 토론자 말씀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평 장관님 가시는 거예요? 장관님이 위원장님 떠나셔도 우리가 태평을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늘 이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회적 이슈 또는 미우 어젠다로 떠오르는 게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아까 미리미리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도 그러한 문제를 다뤄주셨고 해양오염이나 또는 해양 생태계 위협 등 이미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늘 R&D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갖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항상 중요한 게 인증 과정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늘 시험에 관한 능력과 시스템 그리고 신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제연구기관 포티티에서 그러한 업무 중에 환경 분야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재우 위원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또 시험연구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많이 들으면서요. 가장 저희가 좀 그 깊은 생각이 들었던 것들은 저희가 플라스틱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 이제 국제환경 규제나 이제 그 친환경이라는 것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들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더 좋게 만드는 것들 친환경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모든 그 친환경의 최근 트렌드는 탄소 배출량 저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 배출량 저감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800년대 후반 때부터 저희가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1.5도 이상이 지나면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환경적인 것들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데는 불가능하다는 것들이 저희가 티핑 포인트가 한 1.5도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이제 가속화되는 것들은 약 2040년 정도에 그런 포인트가 다다를 것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요. 오늘 제가 그 보여드린 이야기는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최근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 연구가 시작이 되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퀘션 마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발생원 중에 넘버원은 섬유다라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를 통해서 이동이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산업이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라는 것들인데 실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국제자연보건보전연맹에서
보고서로 나왔는지 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정 섬유 산업이 미세 플라스틱 메인 배출원이라는 것들이 꼭 신빙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고요. 아마 요거는 아마 박 대표님께서 영업용 박 대표님께서 아마 그 환경 스페셜을 아마 동영상을 보여주시려다가 시간상 주렸는데 이때 아마 저희가 그 서울시험연구원에서 이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시면 돼요. 다음 장.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KBS 환경 스페셜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섬유 쪽의 미세 플라스틱이 왜 큰 이슈화가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세탁물이 하수 처리 시설에 가서요 어느 정도 공정에서 필터링이 된 다음에 환경에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수 처리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저감 효율이 한 98%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곳에서 나오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2%가 환경 중에 배출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이 배출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러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규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는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베이를 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때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얘가 컨트롤이 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이 제도가 컨트롤이 될 수 있다면은 정부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규제를 하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혼란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ISO 쪽에서 보시면은 섬유 산업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하는 방법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초기 단계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후에는 모니터링이 될 거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 매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먹는 물은 여기도 보시면 이제 테이블마다 먹는 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민감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얘가 인체에 유해해야 됩니다. 유해해야 되고요. 근데 현재로는 뉴스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내부 인체에 투입되었다, 통과를 한다,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 이게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들이 오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이제 각 부처마다 식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규제를 위해서 독성평가를 진행합니다. 독성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한 100개 있다라고 하면은 요만한 이제 100원짜리 동전에 미세 플라스틱 100개를 얹으면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양이 100개라고 하지만 100개라고 하면 우리가 퀀티티 자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전체 매스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이제 독성 평가를 몇 가지 연구 논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양,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한 30개, 한 50개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투여하는 것들은 수천 개를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이 몸에 좋은데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리터씩 마시면은 대부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 투입을 위한 독성 자체에 대한 모델링 자체가 좀 조금은 오해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산업 입장에서 보시면은 마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많은 국민에 대한 인류에 대한 편의성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추가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평가 방법을 만들고 실제 이제 유통되는 것들이나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제 잡이지만 실제 이제 제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그 어떤 특정 그 매체 홍보 매체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자 저희가 플라스틱 포럼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대학교에서 유기재료공학을 개소하고 계시는 양현구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에코소델스 과연 고분자 좋은 것인가 정답인가 옵티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강태진 회장님도 계시고 또 양 교수님도 나오시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규제 또는 정부의 정책 그걸 최종적으로 국민한테 시민시킬 수 있는 믿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이제 다른 분야보다도 국민 건강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강화되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정부가 또는 5년짜리 정권이 마음대로 기준과 표준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전문가 보이스를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 교수님도 그 부분은 함께 걱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의뢰합니다. 네, 너무 거창한 그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됐지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에 있는 양성윤입니다. 이름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고분자를 다루는 그런 학과고요. 고분자 아까 플라스틱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이제 폴리라고 붙어있는 앞에 이니셜이 고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페트병, 폴리, 에틸렌 테라프텔레이트 줄여서 PET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등등 뭐 석유화학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이제 공부가 되기도 했는데 현역에서 학생들을 직접 플라스틱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제가 지금 근 5시간을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도 왜 이렇게 몸을 비비 꼬는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에코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플라스틱은 원래 이제 플라스티사이저, 유연성을 가진다는 뜻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래서 열적으로 이제 공정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소재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열을 가한다고 할 때에요. 그리고 제가 원래 준비한 자료는 좀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긴 하는데 좀 전에 들었었던 그 보증금 관련해서 제가 먼저 이 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레슨 중에서 저희가 참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조금 하는 동안에 지금 이런 페트병하고 보증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콜라 그 병이나 모든 생수병을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마다 근처 슈퍼 가서 코인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보증금을 늘 챙긴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면 이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자료에도 좀 나왔지만 저희 이제 재활용하는 거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는데 대표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제 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트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PP라고 하는 게 보통 필름, 라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고 이 페트병의 위에 있는 재료는 PE라고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거에 비해서 여기 가운데 PV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에나멜, 반짝거리는 그 구두 이렇게 신으시면 그게 PVC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사셨어도 마음에 들어도 걔는 재활용에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활용이 어렵고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표시가 변동이라고 된 것처럼 여러 개가 섞여 있지만 분리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즘에는 그것도 재활용해 버리라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된 것 중에 직접적인 재활용도 있지만 이제 바이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로부터 만드는 경우가 이제 좀 말씀들을 하셨었는데요.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표 1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석유계가 아니라 이제 옥수수와 같은 그런 자연계 소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완벽하게 대체하진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게 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린을 넘어선 화이트 소재라고 해서 바이오 산업 쪽에 기존의 석유화학 회사들도 이쪽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발효를 좀 다뤘었던 제1제당 아시면 이제 주로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쪽에서도 이 화이트 바이오 제품을 많이 연구하고 이제 이미 생산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관련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생소하시겠지만 특히 요즘에 농산품 관련된 회사들이 이 에코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된 것 중에 이제 물리적인 리사이클, 방법적으로 화학적인 리사이클 이런 게 대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물리는 아까 정말 너무 제가 감동했는데 의류를 이렇게 거의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분이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은 훨씬 더 방법이 용이하고 쉽고 그리고 성분적으로도 이제 그 기술 난이도는 쉽지만 기능적으로도 약화가 안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서 볼 때는 아까 다른 분들 발표해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의 사이클은 화학적인 리사이클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고분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원료로부터 고분자를 만든 걸 다시 되돌려서 원래 상태로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에서 위에 보시면 너무 힘든가 봐요. 얘도 잘안나 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민감한데요. 자, 기계적인 방법, 메카니컬, 그 다음에 디솔루션, 용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화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멀신 프로덕트, 최초에 만든 것보다 재활용함으로써 어떤 특성이 굉장히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너무 촘촘하지만 정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최초에 만든 프로덕트라고 하면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기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일부 아직도 더 향상돼야 되지만 상당히 버진 또는 어느 경우는 물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접합을 하기 때문에 더 기능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나왔었던 의류로 이제 그 기본적인 플라스틱을 리사이클하는 거, 여기 회사들 보시는 것처럼 원료에서 80% 이상, 90% 정도를 이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이렇게 합성을 해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리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 보시면 인정받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고서 이거 리사이클을 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70-80% 이상이 사용되는데 사실 나머지는 또다시 버진 머티리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준비한 것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바이오 원료 기반으로 되는 그런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그 재료 아까 제가 화이트 바이오라고 말씀드린 이쪽에서
원료로 다시 쉽게 돌리는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고 저희 나라 워낙 산림이 많죠. 그래서 목질개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굉장히 저는 앞으로도 전망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 분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이게 또 우리 환경 문제 중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제 충남대학교는 충남이지만 대전시에 있습니다. 광역시에. 그래서 저는 도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조금만 나가면 옆에 농촌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분뇨를 폐플라스틱하고 같이 접합을 해서 재생산을 하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잠깐 과제를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도 있고 친환경 이제 비료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거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민간 단위에서도 요즘 굉장히 핫한데 업사이클링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재활용, 재사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렇게 제언들을 해주셨는데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료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혼합되어 있는 소재에서 아까 제가 아더라고 표시한 그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을 단일화하는 거, 폴리에스터 100% 이런 식으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설사 섞여 있더라도 겉감은 폴리에스터, 안감은 나일론, 그러면 분리에스터 이렇게 배출해 주시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제 제언으로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자체가 나쁜 그런 주범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래 쓰고 저희가 활용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리사이클, 업사이클, 그 다음에 연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친환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연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과 공동 의제로서 이 연계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쓰셨지만 매우 유익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요, 자랑할 만한 거는 따지고 보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항상 가상이 달려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모범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다면 반대로 플라스틱의 순환 자원으로 플라스틱을 선용하고 그런 면에서 한국의 프론티어가 돼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패키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문제 생산기술연구원의 임대영 수석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들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발표 많이 들었고요. 많은 내용이 지금 나와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통계 부족 이야기 드릴게요. 한 1억 톤 넘는 섬유가 만들어져서 유럽 데이터는 연간으로 한 2,200만 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자료만 놓고 보면 한 50만 톤 정도가 버려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연간 저희가 소비하는 양이 100만 톤이 훌쩍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류를 타깃으로 했을 때 20%도 안 되는 통계를 잡혀 있고요. 그냥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불가해가지고 담아서 버리는 게 그 중에 한 40만 톤 정도 되니까 70% 훨씬 넘죠. 근데 이 통계는 뭐가 빨리냐면 산업 자재로 쓰이는 거에 대한 통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한 1%도 안 되는 게 재활용될 거라고 말하는 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 통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발전 전략을 세울 거냐에 대한 의문도 들고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EPR제도 시행하면서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다시 화두로 될 것 같은데 생산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앞서도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이
걸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해가지고 본인이 가져다가 다시 회수하는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역설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활용 원료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섬유 만드는 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려고 할까요? 수입에다 쓰면 되지. 그리고 원료를 그 어려운 거 막 혼합돼서 내출되어 있는 거, 막 다른 게 섞여 있는 거, 뭐 불리한 기술 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할까요? 만들어진 거 가져다 수입해서 섬유화하면 되는데 여기다 또 역설적인 건 뭐냐면 재활용 관련된 연구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굴을 하고 투자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연구비가 확 들었습니다. 이게 다시 복원될 것 같지 않아요. 원복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복원될 것 같지 않는데 세계는 2030년이 D-Day입니다. 어떤 자료도 다 그렇습니다. 2030년 D-Day까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근데 R&D가 자꾸 지연이 되고 요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고요. 특히 뭐 석유화학 업계 투자 계획들 아까 발표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그 이름 유명한 글로벌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하고 담당자들하고 통화해 보니까 모든 투자 계획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겁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강력한 드라이브 되는 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미뤄도 되는 거죠. 이건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만을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걸 통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오늘 그 발표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가 아니면 마이크를 거기에 앉아 계신 대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수학경제 전략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고 사실 사례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마침 질문을 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몇 개 사례만 말씀드리면요. 정말 또 좋은 사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소재 자체를 이제 폐기물로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아마 이런 기업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페트병 발생하는 페트병으로 이제 섬유 제품 만드는 프린스마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비건 가죽들, 비건 가죽,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이제 천연 그 동물 가죽이 아니라 이건 순회통이긴 하지만 선인장으로 이제 가죽 제품 만드는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구성을 높이는 전략 중에 또 생각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의 프린츠마마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아기들이 워낙 빨리 자라면서 옷을 계속 바꿔 입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좀 탄력성 있는 소재로 좀 주름이 잡힌 이런 애기 옷을 만들어서 이게 더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애기가 커지면서 옷도 자라는 약간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좀 많이 도입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료화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다단계로 만들어진 옷을 연료화한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남는 과잉의 옷들은 그냥 버리지 말고 연료화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단순 소각이나 매립 등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처리 방법이니 그것은 피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연료화입니다. 그러면 연료화를 할 때에 유해물질 배출 두 분이 이제 물어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섬유, 합성 섬유라는 게 보통 탄소와 수소가 주 성분입니다. 석유를 원료로 했기 때문에 석유라는 것은 천연자원을 정제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순수한 옷감은 크게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단 이제 뭐 난연 가공이나 발수 가공 등 특수 가공을 한 예외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뭔가 뭐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시멘트 산업같이 이제 고에너지하고 클린과의 재가 모두 혼합이 되면 또 그것도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스 문제 아까 자료도 보여드렸고 옷감이라는 게 유해한 물질이 아니고 폐플라스틱도 이미 연료화하는데 플라스틱보다 순수한 재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성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회적으로는 확실히 화석 연료 안 쓰니까 경제적이고요. 폐기 처리 안 하니까 경제적이지만 이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초기 투자가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주셨던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과연 이제 효과가 있는 거냐, efficiency와 관련해서 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폐기되거나 매립되거나 그냥 소각되거나 하는 것보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사용이 되면 열 회수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 그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분명 효과가 있는 걸로 개인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 폐플라스틱을 시멘트의 대체 연료로 썼을 때 과연 시멘트가 자연으로부터 지취한 석탄을 연료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그래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우리 강학장님 말씀 주셨듯이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의 정제 과정을 거쳐서 나온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거죠.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도 그렇고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석탄보다는 깨끗한 연료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쓰레기 시멘트라는 논란을 실제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가져오고 있는데 그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해서 쓰는 시멘트 공정이 다른 열 회수 방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공정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다른 열 회수 방법은 애쉬가 재가 남는 방식이라면 그 재를 매립하면 되는데 시멘트는 전부 다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쓰레기 시멘트라는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자연계에서 취득한 다른 연료보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더 많아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 시멘트로 사용이 되면 콘크리트로 고화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용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과학적인 입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투명하게 자료 공개를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된 논란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받으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정보영 그냥 예, 우리 에코노멈 그 회장님 말씀 주신 그 보존문제 관련해서 과학적인 성과 지수나 지표 이런 거는 나중에 박주영 교수님한테 무용력을 검증할게요. 제가 개발성을 없고. 동시에 이게 이노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하지 않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정책이 정교하게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 폐기물에 흐르는 도단 원칙 EPR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자 책임 재활용이었기 때문에
생산자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그게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 확대하고 하면 말 주신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토론을 해주신 5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이 포럼이 오늘 갖는 의미를 오늘로서 끝내지 말고 늘 마음에 되새겨서 어떻게 하면 범국민적 인식을 우리들이 선도하고 그리고 차세대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어프로치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켜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서도 선진 한국, 앞서가는 한국의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잊혀졌지만 새마을운동 분야에서요 11년 반을 사무관 과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쉬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외국 기자들이 오고 외국 관리들이 오고 국제기구 사람들이 왔을 때마다 제 설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절대로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끝내지 말고 선도자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강태진 회장님께 부탁드린 것처럼 전문가분들이 좀 더 기여를 해서 정부도 선진화되고 국민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 도약 역할을 해주시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전 토론 사연을 마치고 우리 구민교 교수님께 원사회자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가 제한이 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과연 이 오늘 포럼 장명을 해주신 강태진 학장님 회장님께 말씀을 여쭈면서 또 마무리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진 학장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오늘 포럼을 통해서 국민들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신 건가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눈도 많이 열리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또 패널리스트 참여해 주시고 또 사회를 우리 구민교 교수님, 이만희 장관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5년 전에 플라스틱 포럼을 하고 5년만 했더니 분들이 와서 왜 이렇게 이런 포럼을 매년 안 하냐, 매년 하자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포럼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좋은 그런 포럼의 장소였고 또 우리 정보경 이사장님은 평생을 30년간 환경부 공무원하면서 맨날 규제만 생각하라고 규제 생각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시각에 말씀을 해주실 줄 알고 우리하고 가장 다른 분 좀 모시자. 그래서 우리 정 이사장님을 모셨는데 의외로 지향하는 점은 다 똑같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이런 기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국가 발전과 우리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우리 국민의 편의성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너무나도 좋은 장소 시간이었고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